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살아간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열쇠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행복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사람에게는 나의 불행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나보다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밝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표정이 어둡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죠. 하버드대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수업은 수강생이 겨우 8명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400명이 강의 신청을 했고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학생이나 부모, 가족, 각종 매스컴에서 강의를 듣겠다고 하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행복에 대한 명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지은 이는 장샤오형, 옮긴 이는 최인혜입니다. 발행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고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지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법.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감동하고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며 충분한 동정심과 연민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함을 베풀어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다수가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강박적으로 극단적 완벽함을 추구한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의 말처럼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빛이 숨어 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인생이 준 선물이다. 작가 데비 포드는 이에 대해 소심함은 화를 면하게 하는 조심스러움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무식한 사람이 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 부스 타킹턴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나는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다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눈이 멀어버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그런데 60을 넘기면서 타킹턴의 시력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시력이 떨어지면서 눈앞에 크고 검은 점이 어른거릴 때마다 그는 이런 농담을 했다. 아이고, 검은 점 양반이 또 나타나셨구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 가시는 길인가?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은 후 타킹턴은 말했다. 막상 겪어보니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인이 되는 것 역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됐다. 아마 나머지 오감을 모두 잃는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을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타킹턴은 시력 회복을 위해 1년 동안 무려 12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인간의 눈처럼 세밀한 기관을 수술할 만큼 의료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태어난 행운에 감사했다고 한다. 수술을 12차례나 받고도 결국 시력을 잃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타킹턴은 이 일로 오히려 인생이 허락한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인생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완벽을 향한 갈구가 커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자꾸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헬스클럽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성형외과가 문정성시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꽃이 아무리 향기롭게 핀다 한들 언젠가는 지게 마련이고 제비가 아무리 아름답게 춤을 춘다 한들 찬바람이 불면 남쪽으로 날아가야 하는 법이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이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완벽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자신을 꿈꾸며 완벽을 향해 달려간다. 진짜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 치자. 완벽해진 후에도 과연 세상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질까? 자신의 불완전함을 담담히 직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점이다. 망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청춘이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유다. 쉽게 손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완벽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인생이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나중에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알려면 그가 추구하는 바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재물을 쫓는 사람은 주머니에 현금이 가득하고 돈을 물 쓰듯 펑펑 쓸 수 있어야 행복하다. 고귀한 명예나 청빈 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집 정원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감상하는 것을 행복이라 믿는다. 당신에게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화려한 도시의 삶인가? 높은 연봉인가? 혹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미국의 작은 마을,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근근히 먹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느 날 평소 그를 가엾게 생각했던 한 중국인 부자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여복의 젊은이,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내가 중국에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그곳에 가면 지금 버는 돈의 몇 배는 벌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깜짝 놀란 듯
부자를 바라보다가 반문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닙니까? 나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고향을 떠나 태평양 건너 낯선 나라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대도시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대단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비록 그 도시의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고 해도 그는 진심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자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게는 가족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샤르는 말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성직자보다 일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고 바른 동기를 가진 사업가가 훨씬 더 경건하고 성스럽다.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어떻게 보든 간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단, 돈과 행복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돈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 오히려 행복을 놓치기 때문이다. 별장에 살며 스포츠카를 모는 것도 행복이고 나물 반찬에 쌀밥을 먹는 것도 행복이다. 행복은 분명 돈과 연관이 있지만 돈을 초월한 것이기도 하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신학자 월리엄 바클레이는 저서 데일리 셀레브레이션에 이렇게 썼다.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희망을 갖는 것, 둘째는 할 일이 있는 것, 셋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질이 부족해도 늘 행복하고 누군가는 돈이 넘쳐나도 불행하다. 지금 자신의 행복관을 점검해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볕이 쨍하면 덥다고 짜증내고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기분이 가라앉는다며 신경질을 낸다. 이것도 눈에 거슬리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불만의 목소리로 툴툴대자면 인생이 재미있을 리 없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해는 당신이 기분 좋을 때도 떠 있고 기분 나쁠 때도 떠 있다. 결국 당신의 기분은 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하나부터 10까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트집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 수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할 줄 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꼼꼼히 분석해서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녀는 이렇게 자문한다. 요즘 일적으로 새로운 동기나 원동력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녀는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종의 자극이자 도전 과제, 즉 동기로 변한다는 점이다. 철학자 베이컨은 말했다. 자연을 지배하고 싶다면 먼저 자연에 순종하라. 물론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과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조금씩 옅어지게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향상심을 잃지 않는다. 또한 빛나는 열정을 유지하며 매일 긍정적인 감정을 찾고 개발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며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감정에 더욱 깊이 매몰되면서 갈수록 예민해지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자 최선의 해결책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쾌한 일을 겪는다.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우울할 때가 온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다가 오히려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보다는 이런 일이 왜 생겼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실은 대수롭지 않고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어느 절에 새로운 승려가 들어왔다. 그의 연말 주지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는 딱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침상이 딱딱합니다. 다음해 연말, 이번에도 그는 주지 스님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밥이 적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말, 주지 스님이 부르기도 전에 방에 들이닥친 그가 내뱉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절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를 보며 주지 스님은 중얼거렸다.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바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인생은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과 같다. 현상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담긴 사진이 상상만큼 아름다울지 아니면 엉망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인생은 또한 길과 같아서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이 평탄하든 험난하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 삼으며 타인에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 희로애락은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다.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리고 기쁠 때 침착하며 슬플 때 슬픔을 환기시킬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우울할 때 기분을 전환하고 초조할 때 마음을 달래며 놀랐을 때 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잡는다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언제든지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1965년 9월 7일 뉴욕에서 세계 당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당구의 귀재 루이스 폭스는 승리의 예감에 도취됐다. 상대 선수를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고
몇 점만 더 따면 확실히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파리 한 마리가 당구대 위로 날아든 곳이다. 처음에는 루이스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손을 휘둘러 파리를 쫓은 뒤 몸을 구부리고 신중하게 공을 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놈의 파리가 하필이면 그가 치려는 당구공 위에 앉았다. 루이스가 또다시 큐를 멈추고 파리를 쫓자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지만 루이스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구대 위로 몸을 숙였다. 하지만 파리는 일부러 그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처럼 끊임없이 당구대 위를 맴돌며 그를 방해했다. 관중석의 웃음소리는 점차 커져갔다. 마침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루이스는 이성을 잃고 큐를 힘껏 휘둘러 파리를 쫓았다. 그러다 그만 부주의하게 공을 건드렸고 심판이 이를 규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공격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상대편 선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서 점수차를 바짝 좁혔고 마침내 루이스를 앞질렀다. 루이스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탓에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다. 프랑스 작가 뒤만은 말했다. 기쁨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는 한순간 생각의 차이로 결정된다. 때로는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명예와 이익을 쫓는데 급급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함에 시달린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말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지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스스로를 암흑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오욕칠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분노, 질투, 걱정, 절망, 자책, 원망 등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최대한 차분하게 이런 감정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보자.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감정을 지배할 힘을 얻는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벌하는 꼴이 된다. 어느 부인이 말했다. 난 정말로 불행해요.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거든요. 어느 엄마가 말했다. 아이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나요. 어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며느리는 효도를 몰라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직장인이 말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우울해요. 어느 손님이 말했다. 이 가게 사장은 너무 불친절해. 짜증이 나 죽겠어.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기분을 다스릴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줬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살아간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열쇠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행복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사람에게는 나의 불행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가끔 화를 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도 괜찮다. 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가? 속히 그 열쇠를 찾아와 당신 손으로 꼭 움켜쥐어라. 두렵다면 행동하라. 저명한 자기계발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진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집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행동하라고 충고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꿈인데 여행길에서 만날지 모를 위험이 두려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언제까지나 지도 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실체도 없는 두려움 때문에 꿈꾸던 그곳에 실제로 가볼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렸음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아쉽고 허무하겠는가. 아무리 사소한 계획이라도 일단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제로다. 반딧불이가 날개짓할 때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 경제는 대공황 상태였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고 그는 날롯과 다마라는 라디오 연설을 했다. 다음은 그 연설 중 일부다. 우리가 금융체제를 개혁할 때 화폐보다 중요하고 금보다 귀중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고 모두 함께 뭉쳐서 두려움을 이겨나갑시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모호하고 경솔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바로 그 두려움 말입니다. 루스벨트는 문제를 직시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반파시스트 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제2차 세계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임종을 맞기 전 루스벨트는 이렇게 썼다. 내일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오늘의 두려움이다. 긍정적이고 강인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개혁의 선구자였던 루스벨트는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국민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두려움, 이 감정이 나라와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재난이 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이 바로 행동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행동하는 순간 실체 없이 부풀려졌던 두려움은 공기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게 마련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원래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늘 즐거웠던 것처럼 일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다시 즐거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 마찬가지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말로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 의지를 북돋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 용기가 두려움을 대신할 것이다. 지금의 존스는 유명 저널리스트이지만 새내기 시절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낯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한 번은 상사가 그에게 어느 판사를 취재해 오라고 시키자 존스는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다. 안 됩니다. 못해요. 그 판사는 저를 모릅니다. 아마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동료 기자가 대뜸 판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더니 천연스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스타의 존스 기자입니다. 브랜다이스 판사님을 취재하고 싶은데 혹시 오늘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란 존스는 황급히 그를 말리고 나섰다. 내 이름을 대면 어떡합니까? 그때 전화기 너머로 상대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1시 15분까지 사무실에 오십시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전화를 끊은 뒤 동료 기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존스 씨, 약속 잡혔습니다. 존스는 그만 망연자실해졌다. 약속은 이미 잡혔으니 미룰 수 없었다. 존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취재를 나갔다. 비록 긴장과 두려움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어쨌든 판사를 취재했다. 그 후로 존스는 매번 약속을 잡고 취재를 나갈 때마다 무조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냈다. 그러자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름이 알려진 후 존스는 이렇게 고백했다. 동료가 나 대신 약속을 잡았던 그때가 제게는 20여 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까닭은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록 두려움은 한층 가벼워진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씩 습관이 되면 점차 자신감과 용기가 붙는다. 많이 행동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한창 전쟁 중인 어느 나라, 적군의 전투기가 한바탕 폭격을 하고 지나간 뒤에 남은 것은 처참한 잔해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말없이 폐허에서 벽돌을 골라내어 한쪽에 쌓기 시작했다. 나중에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쓸 수 있도록 멀쩡한 벽돌을 따로 모은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 울음을 그치고 그 남자를 따라 벽돌을 줍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행동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그 자취를 감춘다.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세상살이는 참으로 녹록지 않다. 살다 보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판받기도 하며 선택하거나 선택받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도 끝없는 의구심과 자기 부정 속에 점차 의기소침해지게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각자 하는 일과 사는 모양이 다를 뿐 다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미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래란 자기 자신의 굳건한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이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이나 판단에 걸려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열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향해 용감히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타이런 보그스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다. 하지만 키가 너무나 작아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어느 날 보그스는 수심 어린 얼굴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저는 키가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에게 힘을 주며 말했다. 그럼 더 클 수 있고 말고 그뿐인 줄 아니? 너는 앞으로 아주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거야. 키가 더 크리라는 희망은 보그스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었을 때 보그스의 키는 겨우 160cm에 그쳤다. 하지만 보그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농구를 잘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다. 보그스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작았지만 더 빠르고 열정적으로 뛰었다. 경기장에서 그는 마치 굴러다니는 호랑이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자신보다 큰 선수들의 아래쪽 빈 공간을 공략해서 떨어지는 공 중 90%를 낚아챘다. 결국 그는 경기마다 높은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고 NBA 신생팀인 샤럿 호네츠로 이적한 후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열정과 자신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보그스가 단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오직 열정과 자신감으로 농구 스타라는 꿈을 이룬 것처럼 말이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것은 성공의 가장 기본 요건이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당장은 수많은 곤경과 문제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만은 지켜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수많은 좌절에도 꺾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 불행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부터 행복해질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라. 남을 부러워할 때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한다. 자기 인생에 전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자신보다 남이 더 행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한다. 걱정거리와 고민, 문제가 산적한 자신과 달리 다른 사람은 늘 넉넉하고 여유 넘치며 행복해 보여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행복은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가? 샤하르는 말했다. 행복의 가지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 다만 우리가 먼 곳의 풍경을 부러워하며 그곳의 시선을 빼앗기느라 바로 눈앞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부러워한다. 직장인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학생을, 학생은 숙제나 시험이 없는 직장인을 부러워한다. 중년은 나이 어린 청년을 부러워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하고, 청년은 중년의 성숙함과 안정된 생활을 부러워한다.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비교와 부러움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오죽하면 놓쳐버린 고기가 제일 크고 얻지 못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맹목적인 부러움은 종종 번뇌와 고통, 불행감만을 가득 안겨준다. 한 청년이 남들처럼 번듯하지 못한 자신의 삶 때문에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청년을 데리고 사람들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이미 잃어버렸거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권력에 있는 사람은 우정을 바랬고, 감옥에 갇힌 자는 자유를 갈망했으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기를 소원했다. 이윽고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귀중한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네. 다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뿐이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는 눈이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렬한 부러움과 질투를 느낀다. 문제는 자신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행복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사람의 정원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의 정원에 핀 호접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한다. 이처럼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영영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남의 행복에는 확대경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행복은 축소경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축소해서 보지만 자신의 불행은 늘 확대해서 본다. 그러니 자연히 자신의 삶을 어떤 각도에서 봐도 괴롭고 짜증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인생의 참 모습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를 때가 많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알고 보면 말 못할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인생의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떨쳐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면 여태껏 알지 못했던 행복이 보인다. 그러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자.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책의 일부만 읽은 거라 모두 읽어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행복의 길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지 말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네,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살아간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열쇠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행복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사람에게는 나의 불행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나보다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밝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표정이 어둡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죠. 하버드대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수업은 수강생이 겨우 8명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400명이 강의 신청을 했고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학생이나 부모, 가족, 각종 매스컴에서 강의를 듣겠다고 하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행복에 대한 명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지은이는 장샤오형, 옮긴 이는 최인혜입니다. 발행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고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지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법.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감동하고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며 충분한 동정심과 연민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함을 베풀어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다수가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강박적으로 극단적 완벽함을 추구한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의 말처럼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빛이 숨어 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인생이 준 선물이다. 작가 데비 포드는 이에 대해 소심함은 화를 면하게 하는 조심스러움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무식한 사람이 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 부스 타킹턴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나는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다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눈이 멀어버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그런데 60을 넘기면서 타킹턴의 시력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시력이 떨어지면서 눈앞에 크고 검은 점이 어른거릴 때마다 그는 이런 농담을 했다. 아이고, 검은 점 양반이 또 나타나셨구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 가시는 길인가?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은 후 타킹턴은 말했다. 막상 겪어보니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인이 되는 것 역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됐다. 아마 나머지 5감을 모두 잃는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을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타킹턴은 시력 회복을 위해 1년 동안 무려 12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인간의 눈처럼 세밀한 기관을 수술할 만큼 의료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태어난 행운에 감사했다고 한다. 수술을 12차례나 받고도 결국 시력을 잃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타킹턴은 이 일로 오히려 인생이 허락한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인생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완벽을 향한 갈구가 커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자꾸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헬스클럽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성형외과가 문정성시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꽃이 아무리 향기롭게 핀다 한들 언젠가는 지게 마련이고 제비가 아무리 아름답게 춤을 춘다 한들 찬바람이 불면 남쪽으로 날아가야 하는 법이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이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완벽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자신을 꿈꾸며 완벽을 향해 달려간다. 진짜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 치자. 완벽해진 후에도 과연 세상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질까? 자신의 불완전함을 담담히 직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점이다. 망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청춘이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유다. 쉽게 손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완벽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인생이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나중에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알려면 그가 추구하는 바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재물을 쫓는 사람은 주머니에 현금이 가득하고 돈을 물 쓰듯 펑펑 쓸 수 있어야 행복하다. 고귀한 명예나 청빈 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집 정원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감상하는 것을 행복이라 믿는다. 당신에게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화려한 도시의 삶인가? 높은 연봉인가?
혹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미국의 작은 마을,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근근히 먹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느 날 평소 그를 가엾게 생각했던 한 중국인 부자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여복의 젊은이,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내가 중국에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그곳에 가면 지금 버는 돈의 몇 배는 벌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깜짝 놀란 듯 부자를 바라보다가 반문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닙니까? 나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고향을 떠나 태평양 건너 낯선 나라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대도시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대단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비록 그 도시의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고 해도 그는 진심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자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게는 가족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샤르는 말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성직자보다 일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고 바른 동기를 가진 사업가가 훨씬 더 경건하고 성스럽다.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어떻게 보든 간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단, 돈과 행복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돈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 오히려 행복을 놓치기 때문이다. 별장에 살며 스포츠카를 모는 것도 행복이고 나물 반찬에 쌀밥을 먹는 것도 행복이다. 행복은 분명 돈과 연관이 있지만 돈을 초월한 것이기도 하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신학자 월리엄 바클레이는 저서 데일리 셀레브레이션에 이렇게 썼다.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희망을 갖는 것, 둘째는 할 일이 있는 것, 셋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질이 부족해도 늘 행복하고 누군가는 돈이 넘쳐나도 불행하다. 지금 자신의 행복관을 점검해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볕이 쨍하면 덥다고 짜증내고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기분이 가라앉는다며 신경질을 낸다. 이것도 눈에 거슬리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불만의 목소리로 툴툴대자면 인생이 재미있을 리 없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해는 당신이 기분 좋을 때도 떠 있고 기분 나쁠 때도 떠 있다. 결국 당신의 기분은 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하나부터 10까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트집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 수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할 줄 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꼼꼼히 분석해서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녀는 이렇게 자문한다. 요즘 일적으로 새로운 동기나 원동력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녀는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종의 자극이자 도전 과제, 즉 동기로 변한다는 점이다. 철학자 베이컨은 말했다. 자연을 지배하고 싶다면 먼저 자연에 순종하라. 물론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과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조금씩 옅어지게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향상심을 잃지 않는다. 또한 빛나는 열정을 유지하며 매일 긍정적인 감정을 찾고 개발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며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감정에 더욱 깊이 매몰되면서 갈수록 예민해지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자 최선의 해결책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쾌한 일을 겪는다.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우울할 때가 온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다가 오히려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보다는 이런 일이 왜 생겼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실은 대수롭지 않고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어느 절에 새로운 승려가 들어왔다. 그의 연말 주지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는 딱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침상이 딱딱합니다. 다음해 연말, 이번에도 그는 주지 스님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밥이 적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말, 주지 스님이 부르기도 전에 방에 들이닥친 그가 내뱉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절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를 보며 주지 스님은 중얼거렸다.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바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인생은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과 같다. 현상해 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담긴 사진이 상상만큼 아름다울지 아니면 엉망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인생은 또한 길과 같아서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이 평탄하든 험난하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 삼으며 타인에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 희로애락은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다.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리고 기쁠 때 침착하며 슬플 때 슬픔을 환기시킬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우울할 때
기분을 전환하고 초조할 때 마음을 달래며 놀랐을 때 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잡는다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언제든지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1965년 9월 7일 뉴욕에서 세계 당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당구의 귀재 루이스 폭스는 승리의 예감에 도취됐다. 상대 선수를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고 몇 점만 더 따면 확실히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파리 한 마리가 당구대 위로 날아든 것이다. 처음에는 루이스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손을 휘둘러 파리를 쫓은 뒤 몸을 구부리고 신중하게 공을 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놈의 파리가 하필이면 그가 치려는 당구공 위에 앉았다. 루이스가 또다시 큐를 멈추고 파리를 쫓자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지만 루이스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구대 위로 몸을 숙였다. 하지만 파리는 일부러 그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처럼 끊임없이 당구대 위를 맴돌며 그를 방해했다. 관중석의 웃음소리는 점차 커져갔다. 마침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루이스는 이성을 잃고 큐를 힘껏 휘둘러 파리를 쫓았다. 그러다 그만 부주의하게 공을 건드렸고 심판이 이를 규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공격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상대편 선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서 점수차를 바짝 좁혔고 마침내 루이스를 앞질렀다. 루이스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탓에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다. 프랑스 작가 뒤마는 말했다. 기쁨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는 한순간 생각의 차이로 결정된다. 때로는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명예와 이익을 쫓는데 급급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함에 시달린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말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지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스스로를 암흑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오욕칠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분노, 질투, 걱정, 절망, 자책, 원망 등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최대한 차분하게 이런 감정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보자.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감정을 지배할 힘을 얻는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벌하는 꼴이 된다. 어느 부인이 말했다. 난 정말로 불행해요.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거든요. 어느 엄마가 말했다. 아이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나요. 어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며느리는 효도를 몰라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직장인이 말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우울해요. 어느 손님이 말했다. 이 가게 사장은 너무 불친절해. 짜증이 나 죽겠어.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기분을 다스릴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줬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살아간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열쇠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행복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사람에게는 나의 불행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가끔 화를 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도 괜찮다. 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가? 속히 그 열쇠를 찾아와 당신 손으로 꼭 움켜쥐어라. 두렵다면 행동하라. 저명한 자기계발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진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집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행동하라고 충고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꿈인데 여행길에서 만날지 모를 위험이 두려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언제까지나 지도 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실체도 없는 두려움 때문에 꿈꾸던 그곳에 실제로 가볼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렸음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아쉽고 허무하겠는가. 아무리 사소한 계획이라도 일단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제로다. 반딧불이가 날개짓할 때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 경제는 대공황 상태였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고 그는 난로가 다마라는 라디오 연설을 했다. 다음은 그 연설 중 일부다. 우리가 금융체제를 개혁할 때 화폐보다 중요하고 금보다 귀중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고 모두 함께 뭉쳐서 두려움을 이겨나갑시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모호하고 경솔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바로 그 두려움 말입니다. 루스벨트는 문제를 직시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반파시스트 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제2차 세계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임종을 맞기 전 루스벨트는 이렇게 썼다. 내일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오늘의 두려움이다. 긍정적이고 강인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개혁의 선구자였던 루스벨트는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국민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두려움, 이 감정이 나라와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재난이 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이 바로 행동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행동하는 순간 실체 없이 부풀려졌던 두려움은 공기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게 마련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원래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늘 즐거웠던 것처럼 일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다시 즐거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 마찬가지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말로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 의지를 북돋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 용기가 두려움을 대신할 것이다. 지금의 존스는 유명 저널리스트이지만 새내기 시절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낯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한 번은 상사가 그에게 어느 판사를 취재해 오라고 시키자 존스는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다. 안 됩니다. 못해요. 그 판사는 저를 모릅니다. 아마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동료 기자가 대뜸 판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더니 천연스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스타의 존스 기자입니다. 브랜다이스 판사님을 취재하고 싶은데 혹시 오늘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란 존스는 황급히 그를 말리고 나섰다. 내 이름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전화기 너머로 상대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1시 15분까지 사무실에 오십시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전화를 끊은 뒤 동료 기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존스 씨, 약속 잡혔습니다. 존스는 그만 망연자실해졌다. 약속은 이미 잡혔으니 미룰 수 없었다. 존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취재를 나갔다. 비록 긴장과 두려움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어쨌든 판사를 취재했다. 그 후로 존스는 매번 약속을 잡고 취재를 나갈 때마다 무조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냈다. 그러자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름이 알려진 후 존스는 이렇게 고백했다. 동료가 나 대신 약속을 잡았던 그때가 제게는 20여 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까닭은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록 두려움은 한층 가벼워진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씩 습관이 되면 점차 자신감과 용기가 붙는다. 많이 행동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한창 전쟁 중인 어느 나라, 적군의 전투기가 한바탕 폭격을 하고 지나간 뒤에 남은 것은 처참한 잔해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말없이 폐허에서 벽돌을 골라내어 한쪽에 쌓기 시작했다. 나중에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쓸 수 있도록 멀쩡한 벽돌을 따로 모은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 울음을 그치고 그 남자를 따라 벽돌을 줍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행동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그 자취를 감춘다.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세상살이는 참으로 녹록지 않다. 살다 보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판받기도 하며 선택하거나 선택받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도 끝없는 의구심과 자기 부정 속에 점차 의기소침해지게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각자 하는 일과 사는 모양이 다를 뿐 다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미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래란 자기 자신의 굳건한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남이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이나 판단에 걸려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열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향해 용감히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타이런 보그스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다. 하지만 키가 너무나 작아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어느 날 보그스는 수심 어린 얼굴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저는 키가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에게 힘을 주며 말했다. 그럼 더 클 수 있고 말고 그뿐인 줄 아니? 너는 앞으로 아주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거야. 키가 더 크리라는 희망은 보그스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었을 때 보그스의 키는 겨우 160cm에 그쳤다. 하지만 보그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농구를 잘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다. 보그스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작았지만 더 빠르고 열정적으로 뛰었다. 경기장에서 그는 마치 굴러다니는 호랑이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자신보다 큰 선수들의 아래쪽 빈 공간을 공략해서 떨어지는 공 중 90%를 낚아챘다. 결국 그는 경기마다 높은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고 NBA 신생팀인 샤럿 호네츠로 이적한 후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열정과 자신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보그스가 단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오직 열정과 자신감으로 농구 스타라는 꿈을 이룬 것처럼 말이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것은 성공의 가장 기본 요건이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당장은 수많은 곤경과 문제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만은 지켜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수많은 좌절에도 꺾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 불행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부터 행복해질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라. 남을 부러워할 때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한다. 자기 인생에 전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자신보다 남이 더
행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한다. 걱정거리와 고민, 문제가 산적한 자신과 달리 다른 사람은 늘 넉넉하고 여유 넘치며 행복해 보여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행복은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가? 샤하르는 말했다. 행복의 가지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 다만 우리가 먼 곳의 풍경을 부러워하며 그곳의 시선을 빼앗기느라 바로 눈앞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부러워한다. 직장인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학생을, 학생은 숙제나 시험이 없는 직장인을 부러워한다. 중년은 나이 어린 청년을 부러워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하고, 청년은 중년의 성숙함과 안정된 생활을 부러워한다.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비교와 부러움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오죽하면 놓쳐버린 고기가 제일 크고 얻지 못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맹목적인 부러움은 종종 번뇌와 고통, 불행감만을 가득 안겨준다. 한 청년이 남들처럼 번듯하지 못한 자신의 삶 때문에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청년을 데리고 사람들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이미 잃어버렸거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권력에 있는 사람은 우정을 바랬고, 감옥에 갇힌 자는 자유를 갈망했으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기를 소원했다. 이윽고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귀중한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네. 다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뿐이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는 눈이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렬한 부러움과 질투를 느낀다. 문제는 자신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행복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사람의 정원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의 정원에 핀 호접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한다. 이처럼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영영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남의 행복에는 확대경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행복은 축소경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축소해서 보지만 자신의 불행은 늘 확대해서 본다. 그러니 자연히 자신의 삶을 어떤 각도에서 봐도 괴롭고 짜증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인생의 참 모습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를 때가 많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알고 보면 말 못할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인생의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떨쳐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면 여태껏 알지 못했던 행복이 보인다. 그러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자.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책의 일부만 읽은 거라 모두 읽어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행복의 길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지 말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네,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